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그 제1강 전통사회와 국가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제는 망국의 외교사가 되겠습니다. 흔히 조선왕조가 망하게 된 것은 그 이완용을 비롯한 몇 사람의 매국노가 그 궁중의 대신들이 음모적으로 나라를 팔았기 때문에 망했다 하는 그와 같은 인식을 우리 한국인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매국노 친일파를 징치하자 뭐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도 계속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선왕조를 한 나라가 망한 것을 몇 사람의 음모에 의해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 이제는 접어야 할 그 유치한 발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배경, 그 엄청난 신분의 굴레, 그리고 그 경제적 침체, 위기의 경제, 이런 것을 지난 두 강의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 외교사, 조선왕조가 어떤 외교를 했던가.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교를 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교가 어떻게 조선왕조를 망국의 길로 이끌었던가, 그 점을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요, 개항 당시에 우리 조선왕조의 지배자들을 위시한 이 조선인들이 세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자료입니다. 당시 우리 조선인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세계는 4개의 동시무한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앙이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입니다. 여기가 있는 게 조선입니다. 조선이고, 이게 세계의 중심이고, 조선은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계에서 큰 문명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바다가 있는데, 이게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일본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바깥에 바다 건너에는 금수의 땅, 짐승의 나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 천하도라 그럽니다. 천하사의 총남도라 해서, 요거는 18세기 초에 만들어진 천하사의 총남도인데요. 세계는 이와 같이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야만과 금수가 동심한을 이루고 있는 이와 같은 그 구조이고, 조선은 거기서 제2의 문명대국 소중하다 하는 이와 같은 그 인식을 우리의 조상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강하게 소중화의 나라로서 문명의 그 정통을 지키려고 했던 것, 그리고 금수와 야만의 나라와는 일체 그 교섭을 금하고 했던 것이 역대 외교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876년 개항 이후에 이 땅에 들어온 많은 외교관이나 상인들이나 또는 선교사들이 있었는데요. 1904년에 노일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스웨덴의 그 아손 크랩스트라는 기자가 이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이미 전쟁은 중요한 전투는 끝이 난 상황이고 해서 한성, 그러니까 서울에 한 3, 4개월 머물면서 서울을 자세하게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듣기에 한성 감옥에서 사형을 집행한다 해서, 이 조선의 나라는 사형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참관하려고 통역을 데리고 한성 감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수의 서장이 한 외국인이 나타나니까 자세하게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왜 왔느냐를 자세하게 캐물었습니다. 캐묻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 아손 크랩스트가 남긴 꼬레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왜 눈이 두 개냐? 이렇게 묻습니다. 눈이 왜 두 개냐?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에는 실례지만 당신 목 뒤를 한 만져봐도 되겠느냐? 좋다. 만져보니까 당신은 왜 뿔이 없느냐? 이래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물으니까 아손 크랩스트가 통역을 통해서 저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 왔다고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이 지도 가운데 어디 보면은 일목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일목국이 어디에 있는데, 일목국으로 스웨덴을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일목국 사람들은 이와 같이 눈이 하나이어야 합니다. 근데 눈앞에 나타난 일목국 사람이 눈이 두 개니까 왜 당신은 눈이 두 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목국 사람들은 이 등에 뼈가 뿔이 나 있는데 왜 당신은 뿔이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당시 한성 감옥의 이 서장이라면은 설이라면은 오늘날 중앙부처의 국장급에 해당하는 엘리트 관료입니다. 1904년에 중앙부처 엘리트 관료조차 세계에 대한 인식이 그러했다. 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걸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숫자가 그야말로 희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양이는 오랑캐는 야만과 금수의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로 야만과 금수의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꽉 막힌 어떤 세계관을 갖고 500년의 조선 왕조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구한 어떤 폐쇄적인 어떤 자존 의식, 그 소중화 의식, 그리고 외국인들을 오랑캐와 어떤 그 금수로 간주하는 그와 같은 의식, 그 조선 왕조가 펼친 어떤 그 외교의 기초에는 그런 것이 놓여 있다. 소중화적 세계관에 기초한 어떤 문명사관이 가로놓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만국의 외교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순서대로 이것도 이 개설서를 보면은 교과서나 국사 개설서를 보면은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이 외교 과정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벌써 국제 사회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여기는 누구도 어떻게 숨기거나 왜곡할 수 없는 어떤 객관적인 현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1876년에 아시다시피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는데 조일수호 통상조약이라 합니다만은 이때 일본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도 그래 우리는 자주국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라는 개념에 문제가 있어요. 이후에도 조선은 일본과 외교 문서를 주고받을 때 중국을 상국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항의를 해요. 조선은 자주국인데 왜 중국을 상국이라고 표현하느냐, 이런 외교 문서를 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그 분쟁이 발생하는데, 조선의 입장에서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이소사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천지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 천지의 자연스러운 이치를 실천하는 것, 그게 자주예요. 자주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지배자 입장에서 자주와 사대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 그게 바로 소중화 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80년이 되면은 청이 조선을 병합해야 된다는 논의를 내부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1879년에 일본이 오키나와를 병합을 했어요. 조선은 군대가 없는데 저 조선이 일본에 병합될지도 모른다. 근데 청국이 막상 걱정한 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동진을 계속 해와가지고 결국은 조선과 국경을 맞닿게 됐어요. 저 러시아가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조선으로 내려올 것은 지붕 위에서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형세로서 이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근데 조선은 스스로를 지킬 군대가 없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세계 최강의 육군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조선에 병합이 된다. 근데 그런 그 위험이 있다. 조선은 아시아의 요충이므로 중국의 왼팔과 같은데 조선이 망하면은 그 후환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이에 조속히 조선의 내정과 외정을 장악해야 된다. 조선의 내정과 외정을 장악해야 된다. 이 말은 조선은 오랫동안 중국의 그 예부가 관리하는 범봉이었는데 자치를 허락해 왔는데 중국이 일단 그 병자호란 때 한번 점령을 했죠. 따라서 중국이 예부가 관리하는 중국의 영토인데 이제 더 이상 자치를 허락할 수 없고 병합을 해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
중국의 북양대신 이홍장은 쉽지 않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이미 일본이 조선은 자주국이다 했기 때문에 조선의 내외정을 사실상 병합한다는 것은 굉장한 국제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또 러시아와 미국과 영국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청이 그들 열강과 맞서서 의지를 관철할 힘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이의제의,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다스린다는 전략을 취한다. 이렇게 해서 미국, 영국과 통상조약을 맺으라고 이홍장이 그 조선 정부에 권유를 하고, 이홍장의 주선하에서 미국과 조약 체결이 이루어지요. 그때 청의 이홍장은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다 하는 것을 그 조약에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만, 미국은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나라 속방하고 조약을 맺느냐.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영국의 아시아 정책과 달라서, 영국의 아시아 정책은 위크 아시아를 약하게 만들어서 아시아로부터 이익을 추구한다고 한다면은, 미국은 스트롱 아시아, 강한 아시아로서 아시아를 지지해서 그들과 통상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종주권을 부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미국과의 우호 통상제약을 체결한 다음에 최고급의 외교관을 파견합니다. 정권특명공사를 파견을 해요. 이것은 중국의 종주권을 무시하겠다 하는 그와 같은 미국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당시 조선 왕조를 크게 고무시켰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미국의 보병사를 파견하죠. 이렇게 이제 해서 합니다만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로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대원군이 집정을 하게 되니까 청이 그 북양대신 희하에 그 마건충의 부대 3,000명이 그 일방적으로 서울로 쑥 들어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이전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청나라가 책봉한 왕이 난도에 사로잡혀 있다는 명분을 내걸고 청의 군대가 일방적으로 서울에 진주를 해버렸습니다. 진주를 해버렸는데, 그 이유는 조선을 병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명분이 발생을 한 것이죠. 조선의 왕이 난도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대원군을 중국으로 압송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조선 정부는 거기에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국 청 덕분에 다시 집권을 하게 된 민비를 중심으로 한 그 세력은 그 조치를 환영을 했습니다.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과의 조약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그 통상에 관한 조약이 성립하는데, 그 조약의 서문에 조선은 청의 오래된 본봉이다 하는 것을 그 명시를 합니다. 명시를 해서 여기서 조선의 종주군이 만국 공법의 형식을 빌려서 구체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83년에 영국과의 통상제약이 맺어지는데, 영국과의 통상제약은, 영국은 세계 제국주의, 특히 중국을 중국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취득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선의 내지와 연안을 완전 기방시켰습니다. 심지어는 그 상업적인 어떤 개방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개방에서 영국의 군함은 조선 연안 어디에서도 정박할 수 있고 선원과 관리들을 하륙시킬 수 있다. 그래서 조선 연안 전체를 영국의 해군이 군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건 종래 잘 알려지지 않는 일인데요. 저는 이때 중대한 어떤 조선 주권의 침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영국은 총영사를 파견해요. 공사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영국인들을 보호할 목적의 영사를 파견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청의 종주권을 사실상 승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미국도 정권 특명공사를 철수시킵니다. 철수시키고 한동안은 그 공사를 대리공사나 변리공사를 보내지 않고 나중에 보낸다는 게 나이 24살의 해군 중위를 변리공사 겸 총영사로 임명해서 한 2년 뒤인가 보내요. 1885년인가.
미국으로서는 조선을 정권특명공사를 파견해가지고 독립국으로 대우하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중국의 종주국인 중국을 종주국으로 섬기는 것이 확실하고 또 조선의 경제가 너무 빈약하고 미국과 통상할 이익이 없고 그다음에 조선의 왕과 관리의 악정이 너무 심하다. 그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미국이 조선에 대한 관심을 끊습니다. 끊고 그 중대한 계기가 영국의 총영사 파견입니다. 이 외교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영국은 그번 목적은 러시아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근데 영국이 직접 막는 것보다 중국이 막아주면 좋다. 그런 입장에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겁니다. 1884년이 되면은 이 갑신정변이 벌어지요. 조선 조정에 김옥균을 비롯한 어떤 개명된 관료들 몇치가 궁중 쿠데타로 집권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건이죠. 그 과정에서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공사관이 불을 타고 몇 사람이 죽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3개 대대가가 또 조선에 쑥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와서 청과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이 위기가 깊어지니까 그 당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와 청의 이 홍장이 담판을 해서 천진조약을 체결하죠. 이게 1855년입니다. 이때 일본은 장차 무슨 변란이 생기면은 한국에 출병을 할 때 청국과 일본은 서로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를 한다는 그 공동 출병의 권리를 획득을 합니다. 그 대신에 1876년에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주장했던 그 입장에 대해서는 한몫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입장, 그 1876년에 맺었던 그 조약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를 하면서 조선에 대한 공동 출병권을 청으로부터 확보를 하는데 이것은 청의 종주권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1885년에 청은 원세계라는 사람을 거의 총영사급에 불과합니다만은 감국 대신으로 조선에 파견하고 사실상 원세계가 총독으로서 조선 조정을 지배하는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에 그 전해에 러시아와의 통상제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 러시아와의 통상제약이 체결되니까 문제는 영국이 취득한 조선의 연항을 군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권리가 그 조문 그대로 러시아에게도 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마음만 먹으면은 군함을 파견해서 조선연안 어디에도 그 군함을 정박시키고 선원을 하륙시킬 수가 있습니다. 며칠 이상 정박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그 국제적 긴장 관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종이라는 사람은 원석이가 와가지고 사실상 총독 노력을 하니까 원석이는 궁중에 들어올 때 가마에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전 앞에까지 그대로 가마를 타고 들어오고 열국의 여러 나라의 외교관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냥 고종과 항례를 했어요. 고종과 이렇게 맞서서 이렇게 신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고종의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러시아 황제에게 보호를 요청합니다. 최근에 어떤 밝혀진 문서에 의하면은 러시아와 조선이 연합군 3만 명의 연합군을 편성하자는 제안까지 합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석이가 고종을 또 아예 그냥 폐위를 하려고까지 하는 이제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만은 그때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을 합니다. 그때 영국과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 직전에 위기적 상황에서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점령도 아니에요. 영국과 조약에서 영국 군함은 조선연안 어디에도 군함을 정박시키고 선원을 하륙시킬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경영하는데 그 법에도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거문도 점령이 합법적이라고 이야기는 제가 정당한 일이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 조약에 있는 일이다. 그만큼 조선 왕조는 아무 생각 없이 모든 특권을 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내주고 말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군함이 해군이 거문들을 2년간 점령을 하니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 함대가 이 동해를 거쳐서 대한해협을 빠져나와 동진해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함대는 영국 함대를 이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조선으로 진입할 그의 방침을 철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886년에 청과 러시아가 청진협약을 맺습니다. 맺고 이때 러시아는 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한 영토의 야심이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조선으로부터 사실상 외교적으로 철수를 하면서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철도가 한 10년 뒤에 1890년경이 되면 완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1900년 되면은 그때는 육군을 통해서 여기서 한반도로 진입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육군이 내려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러시아가의 한반도 정책이 이와 같이 바뀌면서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사실상 승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80년대는 청의 이홍장이 노련하게도 이2제2의 전략을 취하면서 조선에 대한 그의 전통적인 종주권을 하나하나씩 만국공법의 형식으로 국제적으로 승인받아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일본은 1880년대까지 조선으로부터 철수해 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때부터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 하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1876년에 일본과 조약이 체결되고 1882년까지는 연간 30만 냥 이상의 쌀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무역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1882년 이후부터는 10년간 일본과의 무역 규모는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쌀의 무역이. 그만큼 일본과는 소원한 일본은 이제 이 조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드디어 1889년이 되면은 일본은 명치 유신의 혼란을 극복하고 명치 헌법을 제정합니다. 제정하면서 동시에 야마가다라는 일본의 육군을 창설하는 어떤 원로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한반도는 일본의 양보할 수 없는 이익선이다. 일본의 주권선이 있습니다. 일본 열도와 그의 바다를 둘러 일본의 주권선은 일본의 영토고 이 주권선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이익선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 이익선이 장차 일본과의 궁극의 적이 될 러시아에 의해서 점령될 것이다. 그냥 두면 러시아에 점령된다고 본다. 근데 러시아를 막을 능력이 없는 청이 한반도에 대해서 종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청과의 전쟁이 예선전이라면은 러시아와의 전쟁은 본선전이다.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러한 장기적인 국책 하에서 이 한반도 정책을 세우고 그때부터 청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군비를 확충하면서 청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예선전이죠. 그렇게 해서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청을 패배시킨 다음에 대만과 요동과 팽호 열도를 이렇게 장악한 것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청이 이렇게 장악하자 일본이 이렇게 요동 반도까지 장악하자 러시아가 간섭을 합니다. 동경에 있는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대사들이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가지고 일본의 요동 영유는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한다. 그러니까 철수해라 욕을 하는데 일본은 그거를 거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눈물을 머금고 요동에서 철수를 하죠. 그렇게 되니까 고종이 다시 러시아에 접근을 합니다. 고종은 니콜라이 황제에게 친서를 보내가지고 조선이 일본의 박해에 놓여 있으니까 보호를 요청한다 이랬어요. 이
고종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나라를 근대화해서 군대를 양성을 해가지고 이 나라 연안 내 국토에 외국의 군대가 상륙하지 못한다. 외국의 군대가 상륙하면은 임금부터 시작해서 백성 하나까지 목숨을 걸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아도 좋으니까 전쟁을 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나라를 방어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가를 이미 가산하고 있었다고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왕실을 보호해줄, 선의로 보호해줄 새로운 국제적 강자를 찾고 있었고, 미국은 이미 조선에 대한 관심을 끊고 물러갔습니다. 물러가는데 영국은 아예 조선에 대해서 접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러시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고,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가 러시아니까 이 러시아에게 일본이 조선을 박해하고 있으니까 보호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극적인 어떤 을미사변이 참 일국의 국모가 일본인 낭인에 의해서 살해되는 참 수치스러운 그 역사의 비극이 발생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 고종이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숨깁니다. 몸을 숨기고 그 1896년 2월의 일인데요. 한나라의 국왕이 남은 나라의 공사관으로 파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석 달 뒤에 모스크바에서 니콜라이 2세 황제의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영환을 특사로 파견해가지고 조선을 러시아의 보호령으로 삼아달라. 그리고 재정고문과 군사고문을 파견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니콜라이 황제가 이 조선 국왕의 친서를 받아들고 아무 대답 없이 서랍 속에 그 문서를 집어넣었어요. 왜 대답이 없었느냐 하면은 이미 중대한 협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의 외상 야마가다가 역시 그 대관식에 참석하러 모스크바에 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외상 로마노프와 협정을 합니다. 일본의 그 야마가다, 제가 조금 전에 한반도는 일본의 이익선이다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했던 일본의 국방 책략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반도를 분할하자라고 러시아에 제안합니다. 39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하자 했을 때 로마노프는 미소를 지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고 장차 한반도에 출병을 할 때는 공동으로 하자 하는 수준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고 러시아가 재정고문과 군사고문을 곧바로 파견하여 군사교관을 파견하면서는 약 1000명의 군대가 서울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마가다 로마노프 협정은 사실상 이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러시아 나라는 역시 황제 국가로서 이 황제의 어떤 그 건친 세력들의 변화에 따라서 외교 정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느닷없이 1897년에 요동반도를 점령을 해요. 삼국 간섭에 공로가 있다 이래가지고 중국과 교섭하다가 안 되니까 강제로 여순왕을 군사적으로 점령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영국과 미국과 일본이 거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제 동맹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양쪽 손에 다 떡을 질 수는 없다. 조선으로부터는 철수한다. 이렇게 해서 조선에 파견했던 재정고문과 군사교관이나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철수시키면서 1898년에 일본의 외상 니시와 소련의 외상 소련의 주중국 공사 로젠이 협정을 맺어요. 거기서 러시아는 조선이 일본의 세력권 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대신에 일본은 러시아의 요동반도 경영을 묵인한다 하는 이러한 그 협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는 1900년에 중국에서 어화단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연합군이 출병할 때 뒤따라 출병을 하면서 북경에는 들어가지 않고 만주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요동반도뿐만 아니라 길림, 만주 일대, 주요 일대를 만주를 점령을 하니까 러시아의 만주에 대한 어떤 욕심은 명백하게 드러났고 여기서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죠. 그리고 러시아는 더 나아가서 1903년에는 한반도에 진입을 해서 압록강 하구의 용안포를 강제로 조차하고 그거를 니콜라이 C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거기다 군사기지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적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교섭을 양국이 벌려서 이때는 역으로 러시아가 한반도를 39도선에서 분할하자고 했을 때 일본은 거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이 고종은 중립국을 선포를 하죠. 그러나 국제사회는 그걸 무시합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특히 미국과 일본이 조선의 중립국 선언을 무시합니다. 중립국이 되기 위해서는 방지의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중립국의 영토 안에서 전쟁 당사국이 병력을 진입시키거나 모병을 하거나 군수를 조달하기 위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중립국이 되는 겁니다. 중립국으로 유명한 스위스가 바로 그래요. 스위스는 지금까지도 스위스 재정에 있어서 국방비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 개병입니다. 뭐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그 군인으로서 일정한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런 그 국민 개병의 원칙 하에서 자기 나라의 외국 군대를 들이지 않을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그게 중립국으로서 성립하는 거예요. 조선은 중립국으로 방지의 의무를 수행할 능력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하는 말이 몇 차례 그런 충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때는 일본 신문을 보면은 한국은 전쟁과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 전쟁의 목적물 자체다. 전쟁의 목적물이 되어 있는 나라가 중립국을 선포한다는 게 좀 이치에 뭐 좀 납득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러일 전쟁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전쟁이 이제 성패가 결정이 되자 가스라 태프터 협정을 통해서 미국이 일본이 한국에서 지도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1905년 7월입니다. 미국이 한국 정책의 이제 결정적인 고비가 1903년이에요. 1903년 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 그 전임 대통령부터 내려오는 정책입니다만 국무장관, 기타 동아시아 국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어떤 우호 정책을 포기를 합니다. 루스벨트라는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나는 차라리 조선이 일본의 보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의 악정, 그리고 조선 조정의 부패와 혼란, 그래서 일본의 보호에 들어가는 것을 차라리 보고 싶다. 이렇게. 그 당시 한국에 나와 있던 알렌 공사는 조선이 어느 나라에 병합되든 간에 조선 인민은 보다 많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가스라 태프터 협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미국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권리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는 영국이 일본이 한국을 지도 감리 보호할 권리를 승인을 하고 그리고 그 두 달 뒤에는 드디어 러시아와 일본이는 전쟁 당사국이 강화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을 지도 감리 보호할 권리를 승인한다 했습니다. 그 러시아가 한국의 병합마저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는 것마저 승인하는 건 1910년 4월 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선 왕실은 망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알콩달콩 아름답게 잘 살고 있는 잘 통합된 그런 나라가 억울하게도 힘이 딸려서 짓눌려서 망한 것도 아니거니와 몇 사람의 간신배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조선은 처음부터 가산제 국가로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보호를 요청하는 일관된 외교정책을 취했고 그 일관된 외교정책의 배경에는 일관된 반일 정책, 그 전통적인 역사 감각에서 일본은 야만의 나라였어요. 그 야만의 나라와 협조를 한다는 건 발상조차도 성립하기 힘든 나라 상태. 그런 상황에서 조선의 국왕은 그의 국가를 왕실의 가산으로서 장악하고 가산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벌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방지하고 독립국으로 부지하기 위해서는 그의 인민들을 신분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식산흥업 정책을 취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상비군이라도 마련해가지고 왕 스스로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할 그런 그 능력과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종일관 열국의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목적물이 된 그와 같은 상태, 그와 같은 상태가 드디어 그 목적물을 둔 열국의 정패가 일본으로 그 승리가 기결되니까 영국,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그 병합을 보호와 병합을 승인한 것이 조선왕조의 패망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엄연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우리 한국인들은 아직도 객관적으로 보고 있지 못하다. 이후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객관적 사실로 전제할 필요가 있다. 그죠?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